누구 마음대로 이런 거지 영감을 들여서 밥을 먹이는 거야. 내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짝 소리와 함께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뺨이었습니다. 화끈거리다 못해 얼얼한 뺨을 감싸 쥔 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대접한 건 고작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오뎅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배고픈 할아버지 한 분에게요. 시어머니는 그 할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가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저항도 없이 순순히 밀려나가면서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군. 그때는 정말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줄이 멈춰 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찾아오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32살, 이름은 오하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본 모습이 그제야 드러나는 걸까요? 저는 이제 후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를 통해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5살 되던 해에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저를 키워주신 분은 외할머니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외할머니 혼자 폐지를 주우며 저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이 아까워서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잤고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한 가지가 전부인 날이 허다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하는 날이면 저는 늘 말없이 가방을 뒤적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눈치채고 여분의 준비물을 슬쩍 챙겨주신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맙기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10살, 11살 아이가 느끼기엔 너무 이른 감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때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옆집에서 얻어온 낡은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났고 명절이 다가오면 다른 아이들은 새 옷 자랑을 하는데 저는 늘 작년에 입던 옷을 조금 손봐서 입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해진 옷도 감쪽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갈 때마다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다음날 손수 만든 종이접기 인형 하나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하연이만을 위한 선물이다. 돈으로 못 사는 것도 있는 법이야. 저는 그 종이 인형을 몇 년이나 서랍 속에 간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형이 제게는 어떤 값비싼 장난감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급식비 미납자 명단이 교실 게시판에 붙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를 때마다 저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일부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늦게 교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그런 날 저녁이면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모를 두부 한 모를 부처밥상에 올려주시곤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연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지는 말자. 그 말이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남들 앞에서 형편을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급식비를 못 낼 때도 있었고 수학여행을 못 간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의 그 말을 곱씹으며 버텼습니다. 수학여행을 못 간 그 해에는 학교에 남아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사서 선생님이 제 사정을 짐작하셨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코코아를 마시며 세상에는 말없이 배려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제가 졸업하는 걸 못 보고 외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손녀 걱정만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뒤로 혼자가 되었고 고졸학력으로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콜센터 상담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님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날들, 새벽 2시에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제야 처음으로 물이 콸콸 나오고 비가 새지 않는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서요.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지는 말자던 그 말이 그날 밤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남편 도재현 씨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년 뒤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말에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소개팅에서 상대가 제 학력이나 가정 형편을 듣고는 슬며시 연락을 끊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꾸밈없이 담백했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시다가 2번이나 부도를 내셨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식당 주방일이며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동생인 재훈이와 막내 재영이를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생산직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던 어린 시절,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못 가본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재현 씨 얘기 들으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연 씨랑 있으면 처음부터 편했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사람 같아서요. 그날 저희는 3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서로의 어린 시절을 나눴습니다. 흔한 첫 만남의 어색함 대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음 만남을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은 저를 자신이 다니는 공장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미안하다며 머쓱해하는 그에게 저는 오히려 이런 곳이 더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국밥 그릇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데가 더 좋아요. 괜히 비싼 데 가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색했습니다. 저도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연 씨는 정말 저랑 비슷한 게 많네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거치며 저희는 서로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부모님께 얼마를 보내드리는지, 동생들 학원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넉넉하게 못 살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더 좋아요. 재현 씨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월급날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저와의 데이트 때는 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강 벤치에 앉아 편의점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도 저는 그 어떤 값비싼 레스토랑보다 행복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걸으며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았고 겨울에는 붕어빵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그 소박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어른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무척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맞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자랐다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런 고생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 자리에 외할머니 사진을 작게 올려두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니? 이제 걱정 말고 나를 친정 엄마처럼 여기렴. 저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복 많이 받아라.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끈한 소고기 무국을 비롯해 불고기와 잡채, 전까지 한상 가득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해봤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들과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며 시댁 생활비를 보탰고 명절이나 대소사마다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의 용돈도 제 몫으로 알아서 챙길 만큼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시누이의 생일에는 손수 편지를 써서 선물과 함께 건넨 적도 있었는데 신우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새언니가 돼서 정말 좋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 집에 시집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두 번째 부도를 낸 뒤로 근근히 이어오던 그 인쇄소를 결국 완전히 접으셨습니다. 기계와 남은 집기들을 정리하고 보증금까지 빼서 손에 쥔 돈이 목돈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댁 형편에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뭔가 사업을 벌여보겠다며 이런저런 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지방에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사업이라니 지금까지 몇 번을 말아먹었는데 또 그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이 돈을 그냥 썩혀?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던 그 무렵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갈 때마다 그 언쟁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머니가 잘하시는 요리로 작은 가게 하나 해보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내가 무슨 가게를 하니?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남편이 몇 번이고 진지하게 설득했고 저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 정말 좋으시잖아요. 예전에 만들어주신 김밥이랑 떡볶이 저 아직도 생각나요. 분식집 하시면 분명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손을 만지작거리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정말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으려나.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남의 음식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남편과 제가 발품을 팔아가며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몇 주에 걸쳐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유동 인구를 조사하고 임대료와 권리금을 따져가며 예산에 맞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변두리 상가 골목에 작은 분식집 자리를 하나 구했을 때 시어머니는 직접 그 자리에 나와 보시고는 두 손을 꼭 맞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가게가 되는 거니? 믿기지가 않는다. 가게 계약을 마치고 나서는 주방 기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중고 튀김기와 김밥용 조리대, 오뎅 국물을 끓일 대형 육수통까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가며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것들로 골랐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트럭을 빌려 직접 집기를 실어 날랐고 저는 인테리어 업체 대신 직접 페인트를 사서 벽을 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둘 고생하는 거 보니 내가 다 미안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은혜라뇨. 가족끼리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가게 잘 되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메뉴판을 짜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메뉴를 넣을지 고민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오뎅과 순대, 라면까지 기본적인 분식 메뉴를 정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특별히 자신 있는 참치김밥과 계란말이 김밥을 대표 메뉴로 내세우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뉴판 초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김밥 하나는 자신 있다. 이걸로 승부를 봐야지. 상호는 시어머니 이름을 따서 점순분식이라고 지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시어머니는 그 밑에 한참을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개업식 날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이 그리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골목 안쪽이라 유동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서너 팀 받는 날도 있었고 아예 한 팀도 못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달앱에 광고도 걸어보고 전단지도 돌려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텅 빈 가게 안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는 일 없이 가게 카운터만 지키며 시간을 보냈고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저에게 나지막이 속내를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이 돈마저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봐요. 분명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러다 근처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점심시간마다 분식집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김밥과 라면을 드시던 분들이었는데 몸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는 곧 제육덮밥과 돈가스, 곱빼기, 떡볶이 같은 든든한 메뉴를 추가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밥과 반찬을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담아주는 인심 덕분에 입소문이 퍼졌고 인부 한 명이 동료를 데려오고 또 그 동료가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고 오뎅 국물을 우려내며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로도 시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렵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50대 아저씨였는데 처음엔 그저 밥 한 끼를 때우러 오셨다가 곱빼기로 퍼주는 제육덮밥과 인심에 반해 매일같이 들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계산을 하며 시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집 밥을 먹으면 꼭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가게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나자 점순분식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분식집치고 양이 많고 든든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부들뿐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장인들까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점순 이모네 밥심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매출이 안정되고 시댁생활비도 가게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될 수준이 되자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나아진 게 제 일처럼 기뻤으니까요. 저는 퇴근길에 종종 가게에 들러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어갈 일도 콕 집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 그릇을 조금 늦게 치웠다고 눈치를 주시거나 인사를 조금 늦게 했다고 서운한 티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수저를 놓다가 무심코 남편 것을 먼저 내려놓은 걸 시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얘 좀 봐라. 시부모 수저보다 제 남편 수저를 먼저 챙기네.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배운 게 없다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른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이 살아도 자식들 예절 교육은 확실히 시켰다. 너처럼 고아로 자라면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외할머니께 예절 제대로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뭐가 서운해?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니? 우리 아들이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데 며느리라는 게 직장도 잘리고 부모도 없고 내 속이 얼마나 상하는 줄 아니?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가져간 과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걸 사왔니? 좀 좋은 걸로 사오지. 형편 어려운 티가 그대로 나는구나. 또 한 번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면서 나물 무치는 순서를 바꿨다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아니, 순서가 그게 아니지. 배운 대로 좀 해라. 누가 보면 처음 하는 줄 알겠다. 심지어는 제가 준 용돈 액수가 적다며 은근히 비교하듯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용돈을 훨씬 두둑하게 준다더라. 우리 며느리는 좀 인색한 것 같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치를 담글 때 고춧가루를 조금 적게 넣었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면박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하게 담그면 누가 맛있다고 먹니? 이래서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너 어차피 백수잖아. 가게 나와서 일이나 도와라. 돈 주고 사람 쓰자니 아깝고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내가 속이 뒤집힌다. 저는 곧 재취업할 생각이었기에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이력서 넣고 있어요. 곧 다시 취업할 텐데 가게 일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 뽑아준다고 그러니?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가게나 도와. 그 말이 어찌나 자존심 상하던지 저는 오기가 생겨서 이력서를 5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밤마다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이력서 사진을 다시 찍고 온라인 채용 공고를 뒤지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까지 갔다가도 최종에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어디 아무데도 안 받아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곤란해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서 먼저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식집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마늘을 까고 김치를 담그는 일부터 시작해 시금치를 데치고 우엉을 졸이고 김밥 속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영업이 시작되면 주문을 받고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담아내고 설거지와 포장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붓고 손등에는 뜨거운 냄비와 튀김 기름에 데인 자국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남편도 함께 가게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남편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너는 평일 내내 회사 다니느라 고생했잖니. 집에 가서 쉬어.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어차피 집에 있던 사람이니까 끝까지 남아서 마감하고 가. 반면 저는 시댁 살림과 가게 일을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몇 번이나 시동생과 시누이 밥까지 차려주고 오라는 심부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훈이랑 재영이 밥 좀 차려주고 와라. 다 큰 애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챙겨야지. 제가 조심스레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걔들도 다 컸는데 알아서 챙겨 먹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댁 식구들 우습게 보는 소리 아니고 뭐니? 큰 며느리라는 게 그런 것도 못 챙기니? 억울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취업만 되면 이 생활도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저는 가게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시는 순자 이모님과도 친해졌는데 순자 이모님은 종종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댁, 너무 애쓰지 마. 사장님이 원래 저런 분은 아니었는데 요즘 좀 변하신 것 같아. 순자 이모님은 저보다 먼저 이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시어머니의 예전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순자 이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사장님이 나한테 반찬도 싸주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랬어. 근데 장사가 좀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세댁도 너무 힘들면 참지만 말고 얘기해. 그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가게 안에서 제 편이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틈틈이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기 전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면접 기회가 생기면 가게 일을 잠시 빼고 정장을 갖춰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지만 번번이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애써 웃으며 자신감 있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몰래 눈물을 훔친 날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이미 벅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이 가게 카운터에 앉아 계셨지만 실질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들여다보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바빠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포장 주문 들어온 것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손이 너무 부족해서요.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니? 이런 건 원래 며느리들이 하는 일 아니냐? 그 말에 저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홀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다리를 주물러야 했고 손목은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손님이 많던 날 저는 실수로 뜨거운 튀김기름에 손목을 데인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아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이모님이 놀라서 달려오셨지만 마침 그날 매출을 확인하러 나와 있던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듣고도 한참 뒤에야 느릿느릿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니? 얼른 찬물에 담그고 다시 일해라. 지금 손님 밀렸다. 저는 화상 입은 손목을 부여잡고도 다시 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제 손목에 남은 화상 자국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래? 병원은 가봤어?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심하지 않아.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직접 연고를 사와 제 손목에 발라주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어머니한테 강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가게에 남루한 행색의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해진 점퍼에 다 다른 운동화를 신은 채 손님들 테이블을 돌며 조용히 뭔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그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영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장사하는데 손님들 불편하게 왜 이러세요? 얼른 나가세요. 쫓겨나듯 가게를 나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구부정한 등 힘없이 끌리는 걸음걸이가 마치 외할머니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도시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 나가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욕이라도 하세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종종 이른 아침 가게 뒷골목을 지나다니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이른 아침 혼자 가게 문을 열고 재료 손질과 오전 장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느긋하게 나와 그날 매출만 확인하고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 시간에는 가게에 저 혼자뿐이었고 저와 할아버지는 마주칠 때마다 짧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른 아침에 나와 재료 손질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뒷문 근처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아가씨가 일하는 거 구경이나 할까 해서 왔지. 저는 그날부터 할아버지께 단무지 써는 일이나 어묵꼬치 정리하는 일을 부탁드렸고 할아버지는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손놀림이 의외로 능숙하셔서 저는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정말 빠르세요.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안 해본 게 없지. 혼자 하던 재료 준비를 둘이 하니 훨씬 수월했고 그 답례로 저는 김밥 한 줄과 어묵, 남은 반찬을 조금씩 싸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며 저는 할아버지께 조금씩 정이 들었습니다. 날이 쌀쌀한 이른 아침이면 할아버지께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잔 내드리기도 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자식이 있는지 어디 사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곁에서 함께 일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 제가 싸드린 어묵 봉지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사는 정을 느껴보는군. 그 말이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료를 다듬으며 물으셨습니다. 아가씨는 힘든 일이 있어도 왜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인가?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힘들다고 얼굴 찌푸리면 힘든 게 2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웃으려고 노력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그 뒤로 할아버지는 저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때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아가씨처럼 어렵게 살았어.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요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보조 순자 이모님이 실수로 시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 거지 영감 쫓아내라고 했지. 근데 뒤로는 밥을 퍼다 준다고? 어머니, 그냥 남는 재료로 김밥 조금 싸드린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재료 손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감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거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아들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유독 힘들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셔서요. 할아버지는 서운한 기색 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 아가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동안 고마웠어. 그렇게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른 아침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뒷문을 살폈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텅 빈 뒷골목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주간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 이모님도 그런 저를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세댁,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못 뵙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순자 이모님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조금씩 그 아쉬움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저는 가게 앞을 서성이는 할아버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계신 모습을 보니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 그날 시어머니는 동창 모임이 있어 일찍 가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얼른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앉으세요. 제가 김밥 한 줄 말아드릴게요. 오뎅 국물도 따뜻하게 데워드릴 테니까 같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세를 져도 되나 모르겠네. 정말 고맙네.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건 제 돈으로 계산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어머님 안 계시는 날 오셔서 다행이에요. 마음 편하게 드세요. 저는 정성껏 김밥을 말고 라면과 오뎅 국물을 따끈하게 데워 할아버지 앞에 내드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참 오랜만이야.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모임에 갔던 시어머니가 뭔가를 두고 왔다며 다시 가게로 돌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김밥을 드시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부서질 듯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저는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다 못해 얼얼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거지 영감을 들여서 밥을 먹이는 거야. 내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어도 매를 맞으며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뺨을 감싸 쥔 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제가 뺨까지 맞을 짓을 했나요? 시어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뺨 좀 맞은 게 뭐가 대수야? 감히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니? 이런 거지 노인네 한번 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몰려온다는 거 몰라? 당장 내쫓아. 할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말렸습니다. 세댁, 나는 괜찮으니 참게. 이럴 땐 그냥 물러서는 게 나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아버지의 만류에 겨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세요. 그냥 배고픈 분한테 밥 한 끼 대접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고, 잔말 말고 이 영감 내보내. 우리 가게 이미지 다 망가지겠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아니 꼽게 쳐다보더니 할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가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동네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가게를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군.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그 구부정한 등을 보면서 저는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온 저에게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켠 채 남편을 가게로 불러냈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세워두고 본격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내가 한번 들어봐라.
얘가 글쎄 동네 거지 영감을 몰래 끌어들여서 가게 음식을 퍼다 먹였다지 뭐니. 이거 완전히 도둑질 아니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둑질이라니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돈으로 김밥값 낼 생각이었어요. 가게 돈통에는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른 아침마다 재료 손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냥 사람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는. 그리고 재현이 너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손찌검 당한 걸로 이렇게 편들고 있는데 내가 먼저 손댄 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거지 영감이 드나든다는 소문나면 우리 가게 어떻게 되겠니?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시면 안 되죠. 제 아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뺨을 때리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뭐, 너까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까지 이상한 여자한테 물들어서 어미한테 대드는구나.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우고 너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마라. 그딴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 필요 없으니까. 제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제가 왜 여기서 일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서 뭘 하나 두고 보자. 너 같은 애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니? 그 말에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더는 못 듣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맞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너까지 왜 이러니? 내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 뺨 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소란을 듣고 마침 근처에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은 상황을 보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신우는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뺨이 아직도 빨개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향해서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까지 뭐 하는 거니?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신우는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심했어.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뺨까지 때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순간 흠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동생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가게 앞에 나란히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검은 세단들의 지붕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 몇 명이 그 광경을 신기한 듯 흘끔거리며 걸음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간간히 들리던 그 골목이 그날만큼은 마치 영화 촬영장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앞에 선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그가 바로 김비서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 회장님을 모셨고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좌우의 경호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절도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익숙한 듯 회장님 곁으로 다가와 자리를 잡았고 또 다른 몇몇은 가게 앞에 서서 주변을 살피듯 자리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광경에 저는 넋을 잃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이어 가게 문이 열리고 짙은 색 정장을 갖춰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시작으로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조명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순식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모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루한 행색으로 쫓겨났던 그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코트를 걸치고 계셨고 표정에서도 조금 전의 초라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힘없이 걸어 나가시던 그 뒷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를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뒤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를 향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비서. 그러자 남자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행주를 놓치는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시어머니를 잠시 응시하시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비서, 준비된 서류 가져왔나? 김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지.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군. 나는 백강일이라고 하네. 선진그룹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지. 저는 그제야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났습니다. 선진그룹이라면 전국에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부터 대형 식자재 유통 계열사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복지재단까지 함께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선진그룹이 전국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뒤늦게 그 이름을 알아들었는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곁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직접 현장을 살피시는 걸 즐기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모시고 나온 겁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분처럼 다니셨던 거예요? 회장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 밥을 준비할 협력식당을 고를 때는 화려한 간판보다 그 가게 주인의 마음가짐을 먼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어려운 행색으로 여러 식당을 다니며 시험을 해왔던 거라네. 벌써 10곳 가까이 다녔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을 움직인 곳은 오랜만이었어.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도 그 시험을 하신 거였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이 근처에 협력식당을 찾던 중이었지. 그런데 처음엔 그저 새댁의 마음씨가 예뻐서 자꾸만 더 지켜보고 싶어졌어. 그러다 결국 오늘 같은 일까지 겪게 됐군. 그 말에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하필 저를 그렇게 눈여겨보셨어요? 회장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엔 정말 어렵게 살았다네. 시장 바닥에서 좌판 하나 놓고 장사를 시작했지. 그때 나를 도와준 떡볶이집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그 할머니가 늘 나한테 가진 게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지는 말라고 하셨지. 새댁을 처음 봤을 때 그 말이 문득 떠오르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제 외할머니가 늘 저에게 해주시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말씀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늘 저한테 해주시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게지. 세상엔 참 신기한 인연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야.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회장님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방황하던 시절 회장님이 제게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 김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전혀 몰랐어요. 김 비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볼 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연 씨를 보시고 뭔가 확신을 얻으신 것 같더군요. 저도 그때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회장님이라는 분이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아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정신을 차린 듯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닌데 장사하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만. 회장님은 그 말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라기엔 여러 번이었지. 나를 몇 번이나 이 가게에서 내쫓았는지 기억하나. 그리고 오늘은 며느리 뺨까지 때리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밥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매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그 음식은 손님에게 독이 되는 걸세. 나는 우리 재단 이름으로 그런 곳에 협력을 요청할 수 없어.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선을 그으신 뒤 저를 향해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세댁, 자네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우리 재단에서 놓치고 싶지 않네. 우리 그룹 산하에 사회공헌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있는가? 저는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김비서를 향해 눈짓을 하셨고 김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기 전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오라 이르셨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회장님이 부드럽지만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고 연락 주게. 근무 조건과 처우는 서류에 상세히 적혀 있네. 봉투를 열어보니 사회공헌재단 산하복지사업팀 정규직 채용 조건이 적혀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급여보다도 훨씬 높은 연봉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까지 제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됐다.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하늘이 다 알아준 것 같아.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김비서, 이만 가지. 김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과 일행은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갔고 검은 세단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소식은 다음날 바로 순자 이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순자 이모님은 출근하시자마자 저를 붙잡고 놀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세댁, 그게 정말이야?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순자 이모님은 한참 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댁이 평소에 마음 쓰는 거 보면서 내가 다 알았어. 이런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점순분식은 눈에 띄게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의 일이 어떤 경로로든 소문이 났는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단골이던 인부들조차 발길을 뚝 끊었고 배달 리뷰에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는 그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사업 욕심에 여기저기서 대출까지 끌어와 무리한 투자를 벌였다가 그 돈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아버지와 대판 싸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다 날려? 결국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시댁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절박해진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회장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며느리야, 부탁이다. 회장님께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고 전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가게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우받으셨는지 제가 다 봤잖아요.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했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재단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 회장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회장님과 마주친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때는 정말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청소 일이라도 시켜만 주십시오. 회장님은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형편이 나아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더 눈여겨보네. 당신은 형편이 어려울 땐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여겼겠지만 그건 그저 기가 죽어 있었던 것뿐이었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자 바로 본색이 드러나더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얽히고 싶지 않네. 그러니 이만 돌아가시게. 그 말을 끝으로 회장님은 김비서와 함께 자리를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이번 일로 크게 위축되셨습니다. 평소 큰 소리만 치시던 분이었는데 가게 문을 닫고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자 며칠씩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안부차 시댁에 들렀을 때 시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돈만 아니었어도 다 내 욕심 때문이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정했지만 남편 역시 예전처럼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이 애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까지 이러면 나는 정말 어떡하니? 남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남편은 이번 일을 겪으며 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 그동안 당신이 고생하는 걸 제대로 못 지켜준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이제 우리 가정 지키면서 살자. 저는 얼마 후 선진그룹사회공헌재단 복지사업팀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재단 사무실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가게 일을 도맡아 하던 제가 이런 큰 건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문득 몇 달 전 시어머니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장님과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팀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워낙 정확하셔서 우리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 말에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제 진심을 다해 일해서 회장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회장님을 다시 뵀을 때 저는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그날 제게 베풀어 주신 기회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흐뭇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걸세. 앞으로 잘 부탁하네. 저는 그 재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과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저는 그 일에 누구보다 진심을 다했습니다. 급식소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급식소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가씨는 참 마음이 따뜻하구먼.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외할머니가 떠올라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과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전보다 넓고 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저는 예전처럼 텅 빈 방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건 이제 제 옆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과는 거리를 두되 예의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오시지만 저희는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거리를 두며 필요한 만큼만 예의를 갖추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에 안부 전화를 걸어와도 저는 예전처럼 굽신거리지 않고 담담하게 응대합니다. 신우이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우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더욱 살갑게 대해주었고 가끔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우가 어느 날 만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엄마 대신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잘못이 아닌데요. 저는 아가씨랑은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재단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승진을 하며 급식 지원 사업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 부탁하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잘 해내고 있잖아. 재단에서 일하며 저는 저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란 아이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 그리고 평생을 고생만 하다 노년에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까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남다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저와 꼭 닮은 사연을 가진 한 여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부모 손에 자라며 급식비를 걱정하던 그 아이에게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모도 너처럼 어렵게 자랐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너도 분명 잘 해낼 거야. 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올려다보던 그 순간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이른 아침마다 재료 손질을 도와주시던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과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그저 외로운 노인 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일은 아침마다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말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옛날 점순분식이 있던 자리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옛날 생각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 김밥 2줄과 오뎅 국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나눠 마시며 저희 부부는 그 겨울밤의 기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아프기보다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겨울밤 할아버지께 건넨 김밥 1줄과 따뜻한 오뎅 국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대로 가진 게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지 말자는 그 다짐을 지켰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쯤은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요, 우리.